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수능 완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정말 우리의 실력이 완성돼 있겠죠? 자, 수능 특강을 시작할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능 특강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처음에 선생님의 개념 급탑제 듣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듣고 차근차근 밟아서 이 수능 완성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아직 완강은 못했지만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는 좀 다 풀어놓은 이런 상태인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울면서 찾아온 친구들도 있죠. 그쵸?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애들 열심히 다 했구나. 나는 이게 뭔가 이미 늦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항상 하는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그쵸? 자, 이미 늦은 거이긴 하지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쟤는 벌써 저거 하는데 쟤는 벌써 저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남들이랑 비교하면은요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죠. 그러고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요 그냥 과거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둘러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수능 완성이라는 거죠. 자, 수능 완성은요. 일단 OT를 듣고 오시고요. 아직 안 들으셨던 친구들은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수능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특히 우리 수능 완성 책의 앞부분에 있는 유형편,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이 마구마구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연계교재잖아요, 이게. 연계교재 중에서 개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들은 정말 어디에도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단골 유형들 정리해 줄 때, 개념 정리해 줄 때 반드시 주목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고 막차예요. 개념 막차라는 말을 선생님이 앞으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개념 예전에는 선생님이 개념 탑재 뭐 요 정도로 좀 살짝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개념 막차 이거 안 타면 못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개념 막차가 뜨면 여러분들은 집중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강은요, 이제 항상 그렇듯이 운문 문학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시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아직도 처음 보는 시는 헤매고,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이게 슬픈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 날에도 반드시 여러분 처음 보는 시는 등장할 겁니다. 반드시요. 이건 꼭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자, 그날 처음 보는 시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는 거죠. 자, 우리 수능 완성 유형편의 맨 처음 다루고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그리고 시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왜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를 읽는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해왔어요. 어떤 말로? 선생님이 항상 시를 제일 처음 보면 선택을 해라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이 뭐? 화자가 중요한 시냐? 아니면 대상이 중요한 시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타셔야 할 막차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막차. 화자냐? 대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화자냐, 대상이냐,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이 화자인가 아니면 대상인가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라는 거는 뭐예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즉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시는 우리가 어떻게 상정태를 파악하라 그랬죠. 자, 상정태, 사람 이름 같지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상황, 정서, 태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무슨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자가 어떤 감정, 정서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지금 교재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한번 교재의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맨 윗칸에 시적 화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화자라는 표현, 시에서 화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소설에 가면 뭐가 될까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죠? 서술자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소설에서의 서술자가 시에서는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소설에서 만약에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무슨 시점? 몇 인칭 시점? 자, 나가 나오면은 1인칭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나, 누구? 오키, 그쵸? 오키가 있죠? 나는 금년 6살 난 오키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애 있잖아요. 그쵸? 아저씨는 내가, 막 이러면서 내가 나오잖아. 그쵸? 토할 것 같아요? 토하지 마세요. 자, 다시 주어 담으시고. 자, 나가 등장하면 이건 1인칭 시점이란 말이에요. 소설에서. 시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시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누가요? 화자가요. 자, 화자가 시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 이게 바로 나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소설에 나와서, 소설이란다. 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나와서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시들은 나가 없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숨어있는 화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면 사실 뭔 소리예요 이게. 시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표에 있는 말만 읽어주고 끝날 거면 선생님 뭐하러 이 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되죠. 그쵸? 자, 표에는 있지만 이 표에 나타난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그 속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는 경우 나로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표현이 없으면 거기에 화자는 안에 숨어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화자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화자가 여자다, 남자다, 뭐 화자가 평민이다, 뭐 아니면 상류층이다. 이런 걸 아는 거 물론 알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시의 해석에 도움을 주는 거는 뭐냐? 화자가 누구냐? 보다는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즉,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정태의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는 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 막 다이어리에 써놓은 거 한번 봐봐요. 주로 짜증나는 날 썼죠. 그쵸? 주로 A형 학생들이 이러죠. 선생님도 A형인데, 자, 얘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어. 얘는 나한테 꺼간 돈 안 갚았어. 선생님이 그런 거 다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다이어리에 쓰는 거는요, 주로 나쁜 것들이라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한 현실, 이별, 가장 부정적이죠. 그렇죠? 이별, 뭐 아니면 대상의 부재, 뭐 죽음, 이런 것들요. 또 뭐죠?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것도 다 부정적인 현실 아닌가요? 뭐 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주로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들, 좀 고정적으로 몇 가지가 드러나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3강에 가서 다시 한번 교재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일단 화자가 누군가를 파악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나가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자냐 여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자의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상황 다음 판단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게 상정태 해서 뭐라 그랬어요? 정서라 그랬죠. 자, 이 정서라는 것은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별했다. 그럼 어때요? 슬프죠. 이별했는데 기쁘나요? 아, 정말 지긋지긋해. 지긋했는데 잘 됐어.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기뻐. 아, 드디어 난 자유의 몸이야. 이런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시를 안 써요, 잘. 그쵸? 자, 시는요, 주로 이별 상황이다 하면 슬퍼요. 누가 죽었다 하면 슬퍼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등장하는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요, 이 정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남자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는 정서를 정말 못 느끼겠대요. 자, 어떻게 파악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감수성이 메말랐으면 정서 파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일단 정서 봅시다. 표를 보세요. 정서는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화자가 갖는 감정, 심리적 반응을 가리킨다. 이게 우리 교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또띠또띠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자가 가지는 감정, 심리적 반응, 이게 정서라는 거예요. 즉, 화자가 느끼는 거. 뭘 느끼냐? 뭘 느껴요? 느껴봐. 이 느끼는 건가요? 느껴! 이런 거 느끼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걸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느낀다? 객관적인 시어를 통해서. 즉, 정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어들이 시에 종종 등장을 한다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서럽다. 이런 말들 시에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뭐 불쌍하다, 외롭다, 그립다. 이거 다 정서를 나타내주는 시어인데, 이런 거는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서는 우리는 정서를 못 느끼겠는데요. 나는 사이보그인가 봐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이보그가 아니에요. 머리만 있으면, 느껴봐 이거 못해도 머리만 있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 식구,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과 정서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정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별하면 슬픈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서는 나올 수 있지만 뭐는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했어요. 자,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누구나 슬픔을 느껴요. 하지만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어요. 자,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슨 상황이죠? 차였죠. 그죠?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는데 차인 건데, 세상에 단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이 여자죠. 자, 이 여자는 뭔가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혼자서 마구마구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죠? 핸드폰이 고장났을 거야.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을 거야. 아니면 열 손가락이 다 부러져가지고 문자를 누를 수가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계속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이 이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울지도 않죠. 우는 순간 뭐가 되죠? 헤어지는 거죠. 우는 순간 내가 차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이별하고 똑같이 슬퍼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여자는 이렇게 의지적인 절대로 놔주지 않겠어.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이런 약간 스토커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이렇게 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저 슬퍼하고 정신을 놔버리고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라는 거예요. 상황 똑같을 수 있고 정서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태도가 주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도와 어조에 관한 설명이 우리 이 책의 표에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도와 어조에 관련된 거는요, 선생님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화자의 태도와 그리고 화자의 어조가 다른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와 어조를 따로따로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따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희망적인 건 태도 아닌가? 냉소적인 게 뭐예요? 비웃는 거죠. 차갑게 웃는 거죠. 그쵸? 이런 눈빛으로요. 그쵸? 자, 이 냉소적인 거, 이것도 태도 아니에요? 그죠? 풍자적인 거, 해악적인 거, 비판적인 거, 여기도 있는데? 그죠? 자, 태도와 어조가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태도랑 어조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조라는 거는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시적 화자가 사용하는 특징적인 말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조가 말투라고 한다면 말투라는 것은 결국 태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 학교에서 굉장히 좀 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만한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말할 때도 되게 거만하게 말해요. 태도가 거만하니까 말투도 거만한 거죠. 그쵸? 선생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아, 내가 보기엔 이건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때려주고 싶죠. 그럴 땐. 그쵸? 쇠고랑 찰까봐 못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굉장히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다수예요. 믿어주세요. 왜 안 믿지? 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자,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말투도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쵸? 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따라와요, 저한테. 안 믿겨요? 와보라니까요. 정말 우리 학교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우리 학교 친구들도 이 강의를 보니까 너무 심하게 뻥을 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태도는요, 어조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따로 생각하고 파악을 하려면 말투를 판단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글을 보면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 교재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제 해결 방법 보세요. 그 표 밑에 문제 해결 방법의 두 번째 보면은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나 식구를 참고하고, 이건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화자의 어조, 종결어미의 유형. 어허, 종결어미가 뭔데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결어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종결어미의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조를 파악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하지만 어차피 같은 거예요. 태도에서 어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판적 태도면 비판적 어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희생적 태도면은 희생적 어조도 나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여러분 속이 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 중심으로. 자, 이거 헷갈리죠? 맨 앞에 있네요. 왜 헷갈릴까요? 관조적인 태도가 뭘까요? 자, 관조적인 태도라는 거는 상황을 관조한다라는 게 뭐예요? 멀리서 가만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교실에서 보면은요, 교실에서 친구들을 항상 관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쵸? 굉장히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죠? 아우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멀리서 약간 좀 초월한 그런 상태로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로 관조적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어때요? 그 안에 껴서 같이 놀지 않죠. 그렇죠? 왜?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껴서 놀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분개하거나 아니면 막 가가지고 와하하하 막 이러고 웃거나 이러지 않죠. 자, 그래서 관조적인 태도를 지닌 화자는요, 굉장히 담담합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격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조적인 태도예요. 교실에 맨 뒤에 앉아서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낙관적인, 고백하는 건, 이 고백적인 건 그냥 고백하는 거니까. 자, 낙관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미래를 어떻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낙관적인 친구들이죠. 낙천적인 친구들이죠. 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반대는 비관적인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성적 태도. 자, 이 반성적 태도가 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은 반성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반성문이죠. 선생님도 가끔 친구들에게 반성문을 받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얼마 전에도 우리 반 친구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반성문을 써와도 안 돼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위에 몇 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쓰고 앞으로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2학년 9반에 남자라는 서약서를 받았어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직. 자, 그런데 반성문을 보면은요, 반드시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주 후회합니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성적 태도다라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뭔가 좀 잘못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뉘우치고 이런 게 있어야만 반성적 태도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다만 과거를 잠깐 돌아보는 것 혹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도 반성적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뒤돌아보고 성찰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 없어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반성적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다시 제대로 잡아야 될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비판적 태도 이거야 알겠죠? 그쵸?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쵸? 시적 상황은 주로 부정적인 게 많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태도가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그냥 보여주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상황이야 라고 느끼게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면 그때 화자의 태도도 비판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는 뭐죠? 이거는 뭔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극복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서 벗어나겠다. 앞으로 잘 살겠다. 그래서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의지적 태도죠. 자, 의지적 태도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바로 밑에 있네요. 그쵸? 체념적 태도죠. 체념적 태도가 뭐예요? 좌절, 포기, 이런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단어들이죠. 그쵸? 절대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지워야 되지만 시 공부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지적 태도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찬적 태도는 여러분 잘 찾더라고요. 그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아름답다, 뭐 어떻게 이거보다 더 예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즉 찬양하는 태도가 예찬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조, 이것도 또 하나의 태도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희망적 어조. 희망적 어조가 뭔데요? 말투로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말투가 희망적인 말투예요? 특별히 정해져 있나?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즉 희망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희망적 어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투 자체로 희망을 찾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 또한 내용, 즉 태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투, 어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어조. 우리가 말투로 비판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가? 냉소, 비웃는 내용이 있는가? 풍자하는 내용이 있는가? 해학적인 내용이 있는가? 결국 어조라는 것도 다 내용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화자가 중요한 시는요. 이렇게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화자냐? 대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대상이 중요한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뭐 이거 딱 보고서 우리가 이게 화자가 중요한지 대상이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을 보면 웬만큼 감이 올 거고요. 그리고 시에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화자가 중요한 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시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그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대상이 중요한 시. 자, 오늘 역시 개념 막차죠. 자, 대상이 중요한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바로 속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즉,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뭘까? 그건 어떻게 파악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나? 나는 잘 모르는데. 선생님, 저는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런 거 안 외워놨는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외워놨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속성은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수식어. 즉, 그 대상이 되는 시어를 꾸며주는 말, 아니면 이 대상이 뭐뭐한다, 뭐뭐이다 라는 그 서술어 부분. 혹시 또 보기에서 그 대상의 속성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은요, 고정관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밤. 여러분, 밤 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요? 시련, 고난, 암담한 현실, 일제강점기 이런 거 떠올리죠.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문맥 속에서 정말 그러한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시에서는요, 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고요한 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의 속성, 그렇다고 뭐 다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어의 의미해서 위에 표가 있고 표는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보세요.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시어는 시의 문맥에 의해 다양하고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게 되므로 보세요. 문맥에 의해. 즉, 문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앞뒤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서 정말 밤이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정말 눈이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봐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의 외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경우 이 외적 요소라는 거는 뭐죠? 자, 이건 선생님이 3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주긴 할 거지만 자, 보기에서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인의 어떤 시적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완전히 활용을 해서 그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단순히 밤이 아니라 시대적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민주주의가 오지 않은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관련된 수식어나 서술어, 아까 선생님 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에 보세요.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어. 이걸 찾아내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대요. 이건 조금 고급 기술입니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자, 무슨 얘기냐? 이 시에 어떤 물이라는 게 나온다. 그런데 이 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뒤쪽에 불이라는 시어도 나오네요. 그런데 불이라는 시어를 보니까 얘는 막 다 태우고 없애버리고 이런 역할을 하네요. 아, 불은 그러면 여기서 파괴와 소멸의 그런 속성으로 쓰인 거겠구나. 그럼 앞에 있는 물은 얘랑 대조되는 거니까, 물과 불은 대조되는 거니까 아, 얘는 뭔가 생명, 뭐 창조 이런 의미로 쓰였겠다. 이런 식으로 대조적인 시어를 찾아도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유형, 오늘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화자냐 대상이냐 결정하세요. 화자가 중요하면 상황, 정서, 태도를, 그리고 대상이 중요하면 그 대상의 속성을,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이 6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죠? 돌아왔습니다. 아주 럭셔리하게 돌아왔어요. 기대하고 있었죠? 기다렸죠? 짜잔! 우와! 선생님 좀 돈 좀 쓰셨는데, 그죠? 자, 선생님 돈 좀 썼어요. 3,000원. 3,000원 주고 이거 사서 썼네. 근데 택배비가 3,000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좀 괜찮지 않나요? 그죠? 자, 명언 타임 계속됩니다. 여러분 명언 올려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나는 재능이 없는 걸 이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소리는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잠잠해진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봅시다. 만약에 우리의 안에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성적이 안 나와,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겠어요? 그림 그려요? 아니죠.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많은 의심들과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공부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성적은 향상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이 정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자신감을 얻어서 앞으로 푸는 문제들을 족족 맞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난 공부를 못하나 봐. 나는 언어에 뭔가 장애가 있나 봐. 이런 생각하는 거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갑시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소리들을 다 잠재워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유형 다지기를 가야 돼요. 자, 역시 30초의 투자 하셔야 됩니다. 자, 이 30초의 투자 일단 선생님이 잠깐 문제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본격적으로 아직도 30초의 투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4강에서 실전 연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살짝 볼까요? 1번,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 기억에서 미음, 밑줄 트인 시어 혹은 시구를 풀이하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번은 태도, 2번은 시어의 의미,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 유형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시부터 한번 볼 텐데, 자, 가시 옆에 보시면은요, 해제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앞으로 여러분 저랑 약속을 하세요.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해제는요,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보길 바랍니다. 연계될 때 해제에 나와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 혹은 시인의 의도, 이런 것들이 보기로, 배경 지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토의 시라는 이 시는요, 해제를 보면 초토란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전쟁터를 가리킨대요. 결국 이 시는요,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주의해서 우리가 이 시를 봐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잣집 유리딱지에, 자,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 잘 사는 집인가요? 아니죠, 그쵸? 자, 판잣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되게 허름하고 가난하고 무너져가고, 그쵸? 요 자체로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판잣집의 유리딱지, 조그마한 그런 유리 창문 틈새로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자, 아이들의 얼굴을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불타는 해바라기 처럼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바라기의 특성 뭐죠? 해를 바라본다는 거죠, 항상. 자, 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즉 햇볕이 눈부셔서 돌아선다. 누가요? 누가 돌아선 거예요? 주어가 없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해바라기처럼 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너무 눈부신데 이러고 돌아선 거죠. 자, 아이들이 돌아서니까 나도 돌아섭니다.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입니까? 당연히 내 그림자죠. 그쵸? 자, 시에서 그림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림자가 나왔을 때 이 그림자는 다 자기 그림자겠죠, 거의. 그러면 자, 이 그림자는 뭐예요? 화자, 또 다른 화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울상이 됐다? 그림자가 어떻게 울어요? 그림자에 눈, 코, 입 있어요? 없죠. 결국 그림자가 울상이 됐다는 것은 누가 울상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화자가 울상이 됐다는 거죠. 화자가 우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의 정서 나오잖아요. 자, 화자의 정서, 슬픔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자가 나오는 시, 고전 시가에도 있어요. 뭐가 있죠? 송미인곡 있죠. 자, 송미인곡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자, 어여쁜 그림자, 요런 말 나옵니다. 자, 어여쁜 그림자 누구냐? 당연히 내 그림자죠. 이때 어여쁘다라는 것은 예쁘다란 뜻 아니죠. 물론 예쁜 사람은 그림자도 예쁠 수 있죠. 자, 선생님 그림자가 안 보이는군요. 자, 선생님 예쁘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예쁠 수 있어요. 어머, 나는 그림자마저 예뻐.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어여쁜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고전 문법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불쌍한. 자, 그러면 내 그림자가 불쌍하다. 그림자가 어떻게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수식은 결국 화자에 대한 수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지금 슬픔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보기를 봤어요. 그렇죠? 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시가 전쟁터에서 쓰인 것이다. 전쟁 상황에서 쓰인 것이다라는 정보를 얻었죠. 그렇죠? 자, 그 정보 속에서 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화자가 슬픔을 느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부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슬픔이었어요. 자, 어느 저머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자, 보세요.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잿더미. 뭐죠? 다 재가 됐어요. 탔어요. 자, 보기를 우리가 봤으니까, 즉 이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 잿더미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곳을 말하겠죠? 그죠? 다 타버리고 다 망가지고 정말 다 폐허가 된 그런 곳. 자,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뭘 보냐? 개나리를 봤다는 겁니다. 개나리, 노란 꽃, 예쁜 꽃, 그것이 지금 피려고 막 봉우리들이 막 생겨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폐허 속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된 걸까요? 희망을 보게 된 거죠. 어떤 그 안에서의 생명력. 개나리 하면 또 어느 계절에 펴요? 봄에 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폐허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점점 희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개나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죄는요, 죄인 할 때 죄가 아니죠. 그쵸? 저는 죄가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웃겨요? 안 웃겨요? 어떤 여자애가 좋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죠?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좀 무섭나? 호런가? 자, 좀 선생님이 이상하게 무섭게 웃었으니까 하하하하 뭐 이렇게 귀엽게 아무리 해도 귀엽게 한다네. 자, 소녀가 귀엽게 웃으면서 자,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는데 앞니가 하나도 없어요. 귀엽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쵸? 자, 지금까지 슬픔, 아까 울상이 됐다고 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자, 소녀는 미소를 짓고 있죠. 그쵸? 전쟁 상황, 누가 봐도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은 밝아요.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그쵸? 미래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에서 희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면 이 사람도 미소를 짓게 되겠죠. 그것도 앞니가 빠진 아이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좀 흥겨워졌다는 거죠.
술에 취한 듯이 이제 좀 뭔가 지금까지는 슬픔에 빠져 있다가 저 아이를 보고 또 개나리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 아까 그림자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자는 울상을 짓고 있는 그림자였는데 이 그림자 역시 화자의 분신이에요. 자, 이 그림자는 어때요? 다시 웃게 되었다. 그래서 슬픔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자 화자의 태도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시도 역시 옆에 있는 해제를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때요? 가시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겠네요. 같이 한번 나시를 보죠. 자,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자,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왜 하필 마음 얘기를 하는데 바람을 얘기했죠? 여러분,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그쵸? 우리 소라 언니가 부른 노래죠. 자, 마음에 바람이 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리잖아. 즉 바람이 불면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자도 이 바람이 멈춰도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그런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잠잠해져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첫 줄부터 뭔가 되게 뒤숭숭하고 힘든 그런 마음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즉 철들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에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뭘까요? 우린 또 육체의 배고픔밖에 모르죠. 그쵸? 마음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자, 배고프다는 게 뭐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쉬는 시간마다 매점으로 달려가죠. 그쵸?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안 채워질걸요? 그러니까 맨날 가지? 살쪄요. 조심하세요. 자, 마음의 배고픔이라는 거는요, 마음이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채워지지 않아서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자, 선생님 얘기했어요. 정서라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시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작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서는 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들 이유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절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밑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뭔가 하여튼 현실 상황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즉 부정적인 현실인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작 소리를 들었다. 자, 이방,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방, 사또 이방, 이 이방이 아닙니다. 그쵸? 자, 이방,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폐허가 된, 그렇게 힘든 그런 절망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이웃들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또 하나 나왔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즉, 이들을 절망하게 하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러면 자,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면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들의 모습. 자, 보세요. 자, 사내들과 계집들. 자, 즉 뭐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부 면모를 사고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죠. 불안하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진 않나.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내들도 계집들도 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게 여기 제시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해석해야죠.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는 건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설지 않다는 얘기죠. 자, 슬퍼요. 근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즉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 그냥 오늘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오래된 그런 문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아. 너무나 오래된 우리들의 슬픔이야. 자, 여기서 슬픔이라는 말 역시 뭐예요? 정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어들, 객관적인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의 화자가 절망에 빠져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닻을 내린, 여기까지 보면 막 절망, 그쵸? 어둠, 막 이런 뭔가 좀 계속 무겁고 힘들고 막 벗어나기 힘든 그런 이미지가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의 묘미는 뭐예요? 마지막 줄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풀포기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지만 별빛이라는 말. 자, 별빛은요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시어의 의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검증하라고 했죠. 자, 별빛이라는 것은 희망 혹은 이상.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뭐 순수의 세계. 이런 것들을 주로 별빛이 의미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죠? 절망,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별빛이 되고자 했다라는 건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시도 결국 뭡니까? 나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시의 태도상의 공통점은 나온 겁니다. 그쵸? 가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뭔가 슬픔과 좌절을 느끼다가 끝에 가가지고서는 어때요? 점점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었고요. 나시도 뭐예요? 시대의 어떤 절망, 아픔,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결국 별빛이라는 시어를 통해 희망을 찾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 2, 3, 4, 5번을 보니까 가나라는 어떤 기호가 없죠. 결국 공통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가작품과 나작품 따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1번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자, 지금 여기에 자 가시에서 이 화자가 뭔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거 안 나타나죠. 그쵸? 나시에서 자, 이것도 역시 별빛이 나왔지만 별빛은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희망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상세계가 안 나타난다는 거고. 자, 2번은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냉소적. 냉소가 뭐죠? 썩소죠. 그쵸? 비웃음이에요. 자, 근데 가에서 웃죠. 마지막에 그림자가 웃지만 이건 비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희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진심으로 웃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에도 뭐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공통적인 태도가 되겠죠.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삶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기대한다. 나 좀 격려해줘. 나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 막 이런 거 기대하고 있나요, 여기서? 둘 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과거에 대한 반성. 자, 과거에 대한 반성?
꼭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반성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작품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 없죠? 그쵸? 없어요. 자, 그래서 5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고 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시어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은 판잣집 유리 딱지였어요. 아까 선생님이 판잣집이라는 거 부잣집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조그맣게 나 있는 그 유리 창문.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게 되겠죠.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는 잿더미. 이거는 뭔가 폐허인데 이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라 그랬죠. 개나리 하면 봄, 생명력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이 그림자는 앞에서는 울상이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화자의 태도가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자의 분신인, 그쵸?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어요. 자, 그림자를 통해서 변화된 내면, 즉 슬픔에서 희망으로 변화된 그런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들이 뜨거운 해와 같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싸움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태양, 해, 그것도 뜨거운 해 하면 일반적으로 열정을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는 열정이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맥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리을에서. 자, 싸움은 동산 위에 뜨거운 해처럼 우리의 속살을 태우고, 자, 속살을 태우면 아 뜨거! 아 아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속살을 태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뭔가 아 뜨거! 시련, 고통, 고난 이런 걸 준다는 얘기죠. 결국 싸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열정적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는요,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몇 번씩 뒤돌아보는 계집들의 모습. 선생님, 뒤돌아보는 게 꼭 불안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뒤에 있는 남자가 잘생겨서 뒤돌아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문맥을 보세요. 사내들과 계집들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집단은 어때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과라는, 그렇죠? 조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사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계집들도 그런 여자들도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파악을 해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 바로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운문 단골 유형의 첫 번째 유형에 화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시를 맨 처음 우리가 읽을 때 화자가 중요한 시냐 대상이 중요한 시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시면 어떻게? 상정태를 파악한다. 대상이 중요한 시면 대상의 속성 그리고 대상의 그 특징 이걸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방법은 그 대상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 그리고 그 대상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 혹은 보기를 참조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자, 시상 전개 방식, 시의 표현 기법, 완전 개념들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내용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도 잊지 말고 다 받아 적을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고 오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 보러 왔던 친구들도 다시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